자, 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9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 1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0.45% 상승을 해서 428.56까지 올라왔습니다. 428.56. 일단, 예, 과거를 중심으로 봐야죠. 자, 보시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고 저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 중이고 종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목표가 427.50 드디어 찍었고요. 1번. 정고점이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그죠? 전저점이 4번. 여기가 5번. 여기가 6번이에요. 자, 이번 달은 총 19거래일이 있고요. 현재까지 4거래일을 썼습니다. 4거래일. 자, 19거래일 중에 월, 화, 목, 금. 수요일이 어린이날이었죠? 네, 그래서 4거래일을 썼어요. 자, 19를 4로 나누면 얼마가 되느냐? 20일이 돼요. 20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달의 시간 중에 21%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월봉의 거래량은 얼마냐? 23.28%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거래 일수예요. 예. 지난달은 거래 일수가 22일이고, 예. 이번 달은 19일이에요. 그러면 3일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요. 예. 거래량은 늘고 있습니다. 조금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음, 소폭 증가예요. 자, 하루에 사용하는 거래량이 얼마냐? 100을 19로 나누면 한 5.26%. 하루에 거래를 5.26%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 정도 는 거니까 한 반나절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도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1번부터고요. 정고점을 안 넘으면 2번을 안 넘으면 어디로 간다? 여기요, 여기. 여기를 7번이라고 할까요? 7번. 7번 아래로 갑니다. 2번을 못 넘으면 7번 아래로 가는 거예요. 2번을 넘으면 다음 이제 3번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매도자는 1번 그리고 3번. 근데 1번은 전봉 고가를 안 넘었을 때가 최상이고요. 2번은 전봉 고가 넘어 있기 때문에 3번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이건 무조건 홀딩이에요. 하실 거면 예, 홀딩입니다. 자,
지난달 저가를 깨면 하락 시작이고요.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돼요. 이 얘기는 이번 달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봉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월봉은 매수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손절가를 제공한다. 자, 여기가 416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수치예요. 416, 여기는 434, 그렇죠? 여기는 436, 여기는 422. 예, 수치를 계속 기억해 두세요. 434를 넘지 못하면 422 아래로 가고 416을 붕괴하면 407까지 가는데 407은 399보다 높기 때문에 399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지난달 고가가 있어요. 땡땡.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상단선이고요. 그 밑에 있는 상단선은 이거예요. 그 밑에 저가가 있죠. 예. 저가가 붕괴되면 하단선이 있습니다. 그 밑에 최저가 모드의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427 넘어부터는 매도가 가능하고 434를 넘어가면 436에 있는 매도선을 써야 되고 434를 넘지 못하면 여기에 또 422점 땡땡이 있죠. 422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422 아래로 내려왔는데 416을 붕괴하게 되면 407이 하단선인데 407 하단선까지 가면 어차피 최저가 모드라 399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억해둬야 되는 수치들 436, 427, 434, 422, 416, 407, 399. 자, 이거를 캡처해서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이거죠. 노트. 캡처가 되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캡처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아, 되는 것 같아요. 다시요. 자, 지금 고민하셔야 될 게 여기가 434고요. 여기가 42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99고, 여기가 416이고, 여기가 407이고, 여기가 427.50이고, 여기가 436.36입니다. 자, 지금 드디어 이제 427.501로 올랐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 가격이면 매도를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고가 투자 심의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22보다 낮은 고가를 가져야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434를 넘지 못하면 442보다 낮은 고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416까지 붕괴되면 저가 투자 심리도도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399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로는 407까지 갈 거고 2차로는 399까지 간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숫자는 399, 그죠? 416, 그 다음에 422, 434, 그죠? 427.50, 436.36.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고버스를 산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죠. 예, 이번 달에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예, 이제 434를 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다음 주에 관찰해야 될 내용은 434를 넘는지 관찰해야 됩니다. 여기만 안 넘으면 어차피 다시 422로 갑니다. 434를 넘어야 일단 422로 가야 되는 그 구조가 사라지는 거죠. 자, 월봉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가서 이제 다음 주를 보면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예, 여기가 상단선, 여기가 상단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가죠. 자, 이번 주를 쫙 보시면 고가형, 저가형, 종가형,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 1이에요. 근데 이번 주는 거래일이 월, 화, 수요일 없고 목금이니까 4거래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었어요. 예. 근데 저가는 깼죠. 이렇게 저가를 깼기 때문에 저가 투자 심도는 횡보했고, 그다음에 고가도 낮췄어요. 낮췄기 때문에 횡보했고, 종가는 상승했으니까 종가 투자 심도만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가만 올랐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 001이에요. 이게 0, 이게 0, 그 다음에 이게 1이에요. 그 이야기는 고가는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근데 뭐 오늘까지 특별한 악재는 없었잖아요.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거로 봐서는 일단 지난주 이번 주 고가는 넘을 것으로 보여요. 3% 정도 상승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고가 투자 심도는 올라갈 거고, 저가 투자 심도도 여기 4번 저가를 깨지 않으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수에 유리한 거죠. 고가가 오르고 저가가 오르는 상태니까 상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종가예요. 종가는 1이기 때문에 상승하면 횡보해서 상승할 수 있지만 하락하면 예,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종가보다 낮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낮게 끝나면 안 돼요. 위에서 마감해야 됩니다. 자, 등가에서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요 정도 434 좀 안 되는 요 값에서 아마 매도가 가능할 거예요. 1번 정도. 근데 이제 등가에서 시작을 하느냐 갭상승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갭상승으로 시작하면 조금 달라질 거고요.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등가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도 요 자리 434 언저리가 한바탕 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3번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3번. 예, 3번 이하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공간이 매수자 공간이에요. 이걸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은
어차피 갭상승이 나올 거니까 하단선은 발달하고 상단선은 그다지 발달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일봉은 매수에 유리하고 매도에 불리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이제 선물로 가볼게요. 선물은 그 야간 선물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몇 포인트가 올랐냐면 2.5포인트가 올랐어요. 2.5. 그래서 431.60입니다. 431.60. 그러면 431.60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자, 주봉에 아니다. 월봉 먼저 볼게요. 월봉은 사실 할 얘기가 없죠.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고요. 고가가 몇이냐면 434.45입니다. 434.45. 그 다음에 지금 매도 영역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 매도는 대충 436.2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월봉은 설명 다 했죠. 구조에 대해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의 431.60이니까 431.6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단선이 어디에 있냐? 하단선은 427.87에 있습니다. 하단선은 427.87 라인. 그 얘기는 매수하려면 이번 주 종가보다 낮은 가격이 와야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작 매도를 할 수 있는 위치는 434.80인데 이게 지난달 고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지난달 고가보다 높아야 되고 매수자는 이번 달 종가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예. 매수자는 내려야 되고 매도자는 올라야 되는데 애매해요. 폭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먼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밑으로 누를 건지 위로 뻗을 건지 바로 위에서 누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밑에서 받쳐주는 것도 아니라서 주봉은 난감하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전봉 고가를 방어하지 않아요. 주봉은 월봉만 방어하지 일단 주봉은 방어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봉에서도 그 값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그 위로는 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매수가는 427.7 정도 돼요. 이 얘기는 일봉도 주봉도 매수가는 427 라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427 라인. 그럼 지금 월봉의 상단선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주봉과 일봉의 매수가가 427 라인에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월봉의 상단선까지는 내려와야 주봉이나 일봉이나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 지난달 고가를 일봉이나 주봉은 방어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매수를 하려면 427 라인, 427.7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427.7은 월봉의 상단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봉과 주봉의 매수가는 월봉의 상단선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와야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주봉의 상단선, 일봉의 상단선은 매도치기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세요. 자, 여기까지 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어차피 선물은 지난달 고가 이상까지 열어줄 거예요. 열어줄 거기 때문에 닫을 수 있는 건 선물이 아니라 현물일 거고요. 현물로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은 갭상승이 오더라도 현물이 갭상승이 안 오면 주봉은 위가 닫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결국엔 현물이 막으면 선물도 못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카페에도 현물은 동시호가 기준으로 표시를 하고 선물은 갭상승 기준으로 표시를 한 거는 실제로 요새 그 차트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이제 목표가 이상 갔으니까 예, 이건 뭐 홀딩할지 말지만 결정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건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주봉도 사실은 예, 이렇게 상단선이 딱 받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등가로 시작했으면 저는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 치죠. 근데 지금 갭상승이 얼마나 나올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일봉으로 봐도 예, 지금 일봉은 상방에 유리. 주봉은 사실은 등가에서 시작했으면 하방도 유리한데 예, 지금은 애매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버스. 고버스도 자, 실제로 매수가가 왔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제 월 초에 얘기할 때 1950원 정도면 매수해 볼 만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떠들었는데 정말로 1950원이 왔습니다.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이건 뭐 최고의 시나리오가 돼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이제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되죠. 골치 아파질 거예요. 주봉은 하단선이 싹 다 죽었죠. 네, 하단선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상승 추세가 시작되죠. 하단선이 죽었는데 예,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파락만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해볼 만한 싸움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개파락이 나면 말씀드릴 게 좀 복잡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일봉도 아직은 하락에 유리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선물 그리고 예, 레버리지 고퍼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예, 여기도 이제 매수가가 왔죠. 예, 매수가가 와서 실제로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2035원에 샀어요. 지금 이 가격이 제가 매수한 고퍼스 가격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사야죠.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던 게시문에 있는 이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격. 제가 이격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거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예요. 예, 이격. 자, 이격이라는 거를 보시려면 이격도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를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이격도. 예. 이격도라는 말은 간단해요. 이게 격이 벌어졌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벌어졌냐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큼 벌어졌냐인데 결국에는 벌어졌다라는 거는 서로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A와 B 사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격도라는 거는 두 대상의 벌어진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격도는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주가 사이의 거리죠. 저는 22격만 봅니다. 다른 건 안 봐요. 22격. 자, 보시면 지금 이격이 몇이냐면요. 137.70이에요. 137.70. 이때 얼마까지 갔냐면 140이 넘었었어요. 142. 예. 그러니까 이격이 140이 넘는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40% 이상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 이동평균선과 지수와의 거리가 40% 이상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미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140이 넘어가면 거의 끝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 수치를 유지하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130, 이게 지금 윗꼬리가 이만큼 달리고 137이에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없었을 때는 140을 넘어서 150 근처까지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지금 이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이격은 점점 줄어들어요. 자, 여기 이격이 높아지는 구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격의 꼭지죠. 여기가 이격의 꼭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예, 안 떨어져요. 이격은 내려가는데 올라요. 여기도 이격이 내려가는데 주가는 오르잖아요. 그쵸? 여기는 주가가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긴 떨어져요. 그쵸? 근데 여기는 투심도 떨어지고 여기도 투심도 떨어져요. 보이세요? 투자 심리도랑 이격도가 같이 꺾이고 여기도 투자 심리도랑 이격도가 같이 꺾여요. 근데 주가는 올라요. 여기도 오르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상태가 거의 이 구간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격도가 내려가고 이격도가 내려가는 가운데서 투심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예, 이격이 내려가고 있다. 예요. 네, 자, 이제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 검정색으로 된 요 실선, 요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입니다. 이거를 벗어나면 예, 이격이 벌어졌다라고 표시합니다. 이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으로 이격이 벌어진 거죠. 자, 코스피 200 지수는 이격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이격은 어디에 있었냐? 여기 있었어요. 380, 370. 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어디 있냐면 379.86에 있습니다. 379. 그러니까 월봉상 이격이 해소되는 자리는 380 정도 돼요. 380. 그런데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잠깐만요. 자, 이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 그려지나요? 그려지네요. 자,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예?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봉이고요. 요게 이평선이에요. 그러면 이평선이 봉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1번. 봉이 이평선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2번이에요. 근데 요게 1이 움직이면 1이 움직여요. 그럼 얘는 20분의 1이 움직입니다. 20분의 1. 이해되세요? 기본적으로 20분의 1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몇을 움직여야 되느냐? 20을 움직이면 얘는 1이 올라가죠. 그죠? 얘를 10으로 올리려면 얘는 200이 올라야 돼요. 그래야 얘는 10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동평균선이 봉에 붙으려면 급등이 와야 되는 거예요. 급등. 왜냐하면 n분의 1이 이동평균선에 반영이 되는데, 그죠? 이동평균선을 크게 움직이게 하려면 훨씬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10만큼만 내리면 이격이 해소되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내려가면 되니까요. 자, 얘가 10을 내리면 얘는 0.5가 내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냥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올라갈 때 급등이 와야 이격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급등이 온다고요. 급등이 와서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지금 요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격이 해소된 거예요. 네, 코스피 200은 이격이 해소됐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어라? 코스닥도 이격이 해소됐어요. 그죠? 코스닥도 이격이 해소됐어요. 그 얘기는 국내 지수, 코스피 200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사실은 이격이 해소됐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으로 가볼게요. 나스닥. 나스닥 어디 있어요? 블루진 밴드 20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건 이만큼 올랐을 때예요. 그쵸? 안 올랐을 때 시가 기준으로 보면 얼마냐? 여길까요?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자, 1600선. 네, 1600선까지예요. 1600선까지 내려야 이격이 해소됩니다. 자, 반대로 상승해서 이격을 해소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22,000까지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해 22,000을 갈 거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매수. 위로는 안 갈 것 같아. 그러면 1600까지 가야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걸 확인해 보면서 예, 마음을 접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2160대. 정확하게 얼마 있냐면요. 2161.30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3110이에요. 예, 3112. 3112에서 몇을 빼야 되냐면 2161을 빼야 돼요. 그러면 몇 포인트가 내려야 되냐면 951포인트가 내려야 됩니다. 이거를 3112로 나누면 조정이 몇 프로 와야 되냐면 30%가 와야 돼요. 30% 조정이 와야 이격이 해소됩니다. 아니면 5천까지 올라야 돼요. 5천. 지금 3천이죠? 5천 넘어야 됩니다. 5천이나 5,500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5,500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매수. 네. 아니면 못 가면 2160선까지 내려야 되니까 지금 수치에서도 30% 정도 조정이 와야 이격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160일짜리, 나스닥의 1600짜리가 어딘지를 월봉에서 보겠습니다. 2160일. 어디에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9월 저가예요. 그러니까 11월을 깨는 거예요. 11월 저가를 깨야 됩니다. 다음에 나스닥 1600. 자, 똑같이 11월 저가를 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격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는 11월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11월 이전으로 돌아간다. 예, 올 말까지 11월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11월 이전의 지수가 어디냐 보시면 되겠죠. 자, 11월 이전의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11월 이전의 지수는 저가 기준으로 2266입니다. 그러니까 2200선까지 빠져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격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우리 국내 지수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260선까지 내려야 되고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300선까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매수해서
나스닥 지수가 2만 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천 넘을 때 매도를 할 거냐? 그게 하나의 시나리오고요. 아니면 코스피 200 지수가 300 이하,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2260선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럼 기다리는 동안 고버스나 살 거냐.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라는 거는 나스닥이 2만을 넘는다는 얘기예요. 2만 2천 정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천을 넘어가야 돼요. 5천에서 5,500 사이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풀 매수해야죠. 나스닥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뭐 거의 60% 이상 상승할 거기 때문에 매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는 종목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종목. 예, 이격이 개판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 자, 삼성전자. 얼마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예, 7만원 언더입니다. 7만원 언더. 지금 삼성전자 허공에 떠 있어요. 예, 육골이 잔뜩 달렸죠?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 수가 없죠. 이격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를 누가 들고 있느냐? 개인이 올해만 18조 넘게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두 3조 넘게 샀어요. 둘이 합쳐서 22조입니다. 올해 들어서 개인이 매수한 코스피 현물 총액이 44조 원이 살짝 넘을 텐데 그 중에 22조 원이 삼성전자 우예요. 그러니까 50%를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죠. 근데 다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있는 거 이격도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저라도 팔겠어요. 자, 이제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세요. 예,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이거 왜 못 올라갈까요? 이격이 해소가 안 돼요. 이격을 해소하려고 위로 올리면 22조 원어치 산 개인들이 다 돈을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무너지면요. 그럼 개인만 좋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무너질 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옆으로 가요. 계속 옆으로 가면서 계속 현물만 팔아. 그죠? 지금 44조 원 넘게 팔았어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시총 2위 주가 올라가야 될 거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올라갈 거냐? SK 하이닉스 어디 있죠? 예, 연봉 봤더니 똑같아요.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격을 해소하려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쭉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예, 2021년 1월부터 5월 9일 현재까지 개인이 매수한 종목 1등부터 6위까지 삼성전자 우,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게 1위부터 6위예요. 이 6종목을 합치면 30조입니다. 30조. 예. 개인들이 이 6종목에 30조 원을 몰빵했어요. 44조 원 중에서 30조가 이 6종목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수를 올릴 때는 이 6종목을 제외하죠. 예, 그리고 나머지 종목으로 해요. 맞아요. 나머지 종목으로. 그래야 30조 원을 매수한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날 테니까. 근데 SK 하이닉스도 해결이 안 됐고 삼성전자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힘들죠.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격이 해소된 게 문제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가 빠져야 이격이 해소돼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30% 빠지고 삼성전자가 30%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수는 어디가 있을지. 그래서 저는 사실 국내 지수로 봤을 때는 그냥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못 가겠다.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가기 힘들어.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고 월봉으로도 이격이 해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못 올라가. 그럼 다른 종목으로 올리겠지. 그럼 사고 싶으면 다른 종목들을 사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현대차 보세요. 여기는 볼벤 상단 맞고 떨어졌어요. 볼벤 상단을 맞고 떨어졌다고요. 기아도 상단선 올라간 것만 토해요. 그 다음에 모비스. 예, 모비스도 상단선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상단선도 못 넘는데 반도체는 상단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 예, 밑에서 시작해도 위에서 맞고 떨어지는 판국에 위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있는데 그 와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나 고평가돼 있다라고 본다면 예,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증시에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둘이 합치면 25%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예, 4분의 1 정도는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4분의 1이 고평가예요. 그것도 해외 지수를 고려하면 30% 고평가입니다. 30%. 나스닥 지수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평가돼 있잖아요. 고평가돼 있으니 당연히 국내 주식은 팔겠죠. 당연히 국내 주식은 팔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고평가인데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완전히 급등을 하든가 아니면 빠지든가.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급등할 거라고 본다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집을 해야죠. 팔 게 아니라. 근데 계속 팔아요. 계속 올해 들어서는 더 팔아요. 그러면 이게 나스닥 지수가 22,000 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000대로 가는 흐름일 거냐?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00으로 내려오고 나스닥 지수가 1,600선으로 내려올 거냐? 예.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나스닥 지수의 연봉을 딱 보는 순간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식 추천 절대 안 할 겁니다. 올해가 끝날 때까지 제 입에서 주식 추천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조용히 예, 곧버스만 모아갈 생각입니다. 어쩌면 나스닥 지수가 2만을 넘어가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천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추천 못 하겠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상단선을 넘어간 상태에서는 저는 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오르면 계속 조금씩 곧버스만 계속 담아갈 거고 1차적으로 매도를 고민할 자리는 나스닥이 1600을 찍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00을 찍을 때입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로 2260선이고 코스피 200 지수로 300을 찍었을 때예요. 그때는 고민해야죠. 1차적으로 뭔가를 팔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그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오르든 내리든 조용히 분할로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요. 언제 이격을 해소할지 저는 몰라요. 올해 내에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만 아는 거지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그건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분할로 조금씩 계속 사는 거죠. 지금 타이거 고버스를 한 2,000주 조금 못하게 샀는데 잘하면 이번 달 목표로 한 5,000주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이고요. 계속 오른다 그러면 한 10,000주까지는 모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10,000주까지. 그러면 제가 코덱스를 10,000주 좀 넘게 갖고 있으니까 코덱스 10,000주, 그 다음에 타이거 10,000주 이렇게 들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해볼게. 그러면 저기도 살까? 어, 필반도 살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관찰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을 해보고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튼
지금의 구조로 봤을 때는 미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장이 완전히 미쳤다라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아, 이거는 오를 수는 있지만 이미 장은 미친 거다. 예, 이격이 너무 벌어졌고 그게 월봉도 아니고 연봉의 수준이라면 올해 내에 어떻게든 이제 이격을 해소하는 행동이 나올 텐데 앞으로 나올 게 호재냐? 호재도 거의 메가톤급 호재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의 나스닥 지수를 8,000포인트 정도 올릴 호재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반도 60% 이상 땡길 수 있는 호재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 몇 개만 살펴볼까요? 자, 삼성전자. 예. 몰봉, 이건 막 간 거예요. 그쵸? 이건 맛이 간 거예요. 왜냐면 하단선이 저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가를 무너뜨린다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누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누르고 있어요. 상승할 때는 저가를 이렇게 착착착착 높여가는 게 일반적이지. 저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가가 무너지는데도 떨어뜨리지는 않고 그렇다고 올리지도 않아요. 올리면 이제 개인에게 수익이 발생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망가졌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이대로 봤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월봉의 이격을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한 번은 조정을 줘야 되는구나. 근데 그 조정을 주는 타이밍이 삼성전자 혼자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먼저 움직이겠죠. 주봉 상단선 어쨌든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별로 안 좋아요. 예. 삼성전자는 오르면 누르는 분위기예요. 오르면 누르는 분위기. 주봉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주봉이 오르면 누르는 분위기라는 거는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매수해야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지만 보세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면 이건 올라도 떨어진다고 봐요.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SK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랑 똑같죠. 얘도 이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월봉이 문제가 아니라 연봉에서 이격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가 깨지면 일단 11만 8천 원대까지 보이고요. 저가가 깨지지 않아야 매수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저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매수 없어요.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 정도. 나머지는 뭐 볼 필요가 없죠.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월봉이 지난달 저가 깨지면 끝이니까. 뭐 이거 오르면 상단선이 눌러요. 예. 일봉만 매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네이버. 네이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 공간이에요.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예, 다른 건 없어요. 저가 깨지면 얘도 위험해지겠죠. 그 다음에 LG화학. 자, LG화학은 설명드릴 때 그죠? 요 아래 여기까지가 매수고요. 시가 위에선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렇게 놀고 있어요. 예, 딱 놀고 있습니다. 하단선이 올라와요. 근데 상단선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 저는 몰라요. 예, 그래서 솔직히 해석 불가예요. 해석 불가. 월봉 매수가를 생각하시면 그 가격대 아래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쌈바. 예, 여기 보면 상단선에서 맞고 내려왔죠. 하단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봉 보고 거래하셔야 되는데 주봉은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건 이제 78만 6천 원? 예, 78만 6천 원 아래에서만 매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시가가 바뀌면 그거 참고하시고요. 일봉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인데 이거 저가 깨졌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제외예요. 저가게 깨지면 올라갔다가 상단선 맞고 다시 내려올 수는 있는데
저가가 깨지면 일단 이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불안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시. 요런 종목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도 저가를 깨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예, 저가를 깨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시. 그 다음에 카카오. 예, 카카오는 여기가 하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매수해요. 지금은 벗어났어요. 벗어났기 때문에 홀딩 하실 분들만 고민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도 저가 깨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최저가 모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단선을 여길 찍을지 여길 찍을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22만 9천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만약에 매수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25만 9천 원 밑으로는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목적으로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여기서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큰 틀에서 보면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연봉은 미쳤어요. 미쳤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미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게 더 미쳐서 난리를 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쏟아져 내리든가. 근데 쏟아져 내려야 되는 폭이 안 작아요. 안 작기 때문에 만약에 쏟아지면 코스피 200 지수는 300, 코스피 지수는 2260선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에서 매수를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뭐 돈으로 끌어올리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 감각이 뛰어나고 분석이 뛰어나서 매수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의 대상인 거지.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해서 그걸 다 먹겠다?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릴 수 있는 폭은 지수로 30%예요. 지수로 30%. 120포인트가 내린다라는 거는 지수로 30%가 내린다라는 건데 지수가 30% 내린다라는 걸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0% 조정폭이 대충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해서 벌 수 있는 돈하고 까질 돈 30%를 동일하게 계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내려가면 아마 다시 안 올걸요? 3200, 3300이라는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면 안 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역사적 고점에서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거 보고 그냥 계속 모아가야겠다. 계속 모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진 돈에서 조금씩 나눠서 고포스를 계속 사갈 생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야 고포스는 쓰레기고 그딴 거를 왜 투자하냐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충분히 과열되어 있고 사기만 하면 오르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보면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릴지를 몰라요. 오르는데 언제 내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삐끗 한번 잘못하면 못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위기를 슬기롭게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수에 대한 그냥 객관적인 정보, 나름대로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종목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종목을 추천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데이터를 보는 순간. 그래서 저는 계속 고포스를 모아갈 겁니다. 제가 고포스를 모아가고 있는데 나도 모아가고 싶어 라고 매수를 하실 경우에 또 상승하는 거에 따른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걸 감안하세요. 그래서 한 번에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되고 자금을 계속 분할 하셔야 더 싸게 사고 더 싸게 사고 더 싸게 산다라는 머릿속에 생각이
자리 잡음으로써 이제 대응하고 위기 관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려서 손실이 나는 것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버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작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좀 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인데요. 지금 이거 상단선 위로 또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수가 안 줬어요. 매수가는 6,500만 원 밑이에요. 그럼 6,500만 원 언더에서 여기까지 영역이 이제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고요. 매도자는 여기 얼마냐? 7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매도자 영역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분, 지난달에 5,900만 원대에 매수하셨던 분은 상단선 위에 올라가도 버텨볼 만하죠. 지난달 고가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고가 못 넘으면 일단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 거고요. 저가까지 붕괴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고가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제 이거를 매수자가 관찰을 해야 될 자리고요. 지금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주봉 여전히 상단선 위에 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월봉도 매도 자리, 주봉도 매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자가 접근할 자리는 아니에요. 자, 일봉은 하단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지금 쓸만한 건 6,800만 원대 있죠. 6,870만 원. 그러니까 일봉에서 매수할 자리는 요 정도. 예, 저가 깨지면 아이고 망했다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주봉 다음 주 한번 볼까요? 주봉. 예, 주봉의 다음 주. 보시면 하단선 발달 안 해요. 그죠? 상단선은 이번 달 고가 복근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는 전략은 가능한데, 예, 매수 전략은 이번 주 저가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는 전략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을 볼게요. 이더리움. 그죠? 상단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홀딩 하시던지 파시던지, 예,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은 하단선 아래에 있을 때 이 영역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미 이 영역을 벗어나서, 예, 상승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오스, 예, 이오스도 이거 뭐 상단선 위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홀딩 하실 분만 홀딩하는 거고 신규 매수할 이유는 없는 상태예요. 리플, 예, 리플도 똑같죠? 하단선이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홀딩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건 복불복이죠. 예, 이오스 같이 날아가는 놈은 돈을 버셨을 거고, 그죠? 여기서 시가에서 매수했는데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돈을 벌었어요. 근데 리플은 안 가잖아요. 그럼 리플은 안 가고 이오스는 가요. 근데 리플이 갈지 이오스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복불복인 거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 그냥 미쳐 있는 거예요. 다 미쳐 있는 장이기 때문에 언제 내려도 이상할 게 없고 여기서 오른다고 해서 이상할 거 없지만 언제 내려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이런 자리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 종목은 오를 거고 이 종목은 안 오를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주지 않으니까. 이 종목을 누가 사고 있고 언제 샀고 주체가 누구고 이런 정보가 없는 이상 이 종목은 오를 거고 이 종목은 안 올 거라고 구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통계적으로 그냥 같은 구조에 있기 때문에 급등하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급등할 거고 어떤 종목이 죽을 건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한참 인기인 도지예요. 도지. 예. 그죠? 이게 이런 게 복불복이라는 거죠. 저는 적어도 이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어떤 특정인의, 예, 그냥 언급, 예, 그런 걸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상품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내재 가치가 없는 종목은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그건 돈놀이니까. 돈놀이의 측면에서는 최상의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뭐, 10,000% 뭐, 그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진짜 매수한 분들한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정인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상품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음, 예전에 이제 주식에서 잡주라는 표현을 하죠. 잡주. 예. 잡주는 그냥 시세를 조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주식을 이야기해요. 예, 그런 주식은 차트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작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조작하는 대로. 그런데 그런 잡주를 움직이는 주체들이 삼성전자는 못 건드려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시총 상위주들은 잡주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조절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잡주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천억대, 예, 천억대의 자금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천억은 두 호가 정도 돼요. 두 호가. 호가로 두 개. 그러니까 그들이 천억을 갖다가 써봐야 두 호가 움직이고 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시총 상위주들은 사실 주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물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 선물에도 들어가 있고 주식에도 들어가 있고 옵션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같이 물려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억으로는 절대 삼성전자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량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큰 돈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폭이라든가 그다음 움직이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잡주에 비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망하지도 않고요. 코인에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코인이 비트코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삼성전자면 이더리움은 대략 SK 하이닉스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외에는 다 잡주 같아요.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딱 제외하면 다 그냥 잡주 같이 보여요. 리플, 이오스, 뭐 라이트코인, 뭐 그런 종목들이 있죠. 예, 그런 종목들은 우량주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까요? 그게 그냥 예전에 대충 공부했을 때는 비트코인 계열이 있고 이더리움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리플 계열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건 이 세 가지예요. 그 뭐 합의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걸 만들 때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저는 대중화되는 코인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대중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든 거래될 수 있는 게 거래소를 통해서잖아요. 거래소를 통해서인데 이게 이제 시중에서 화폐처럼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게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페이들도 통일이 안 됐잖아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쓱페이, 뭐 온갖 페이들이 다 있어요. 네, 쓰긴 하지만 표준화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편리한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코인도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래하는 상품, 투자 상품, 예, 그 정도에서 돌고 돌겠죠. 그러면 많이 거래되는 거는 유의미한 거고 많이 거래되지 않은 건 무의미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코인들 중에 과연 얼마나 생존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어요. 예.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했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트코인을 청산하거나 이더리움을 청산하거나 리플을 청산했을 때 남는 거, 그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주식회사는 남잖아요. 땅 남고 현금 남고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청산 가치와 자산 가치를 비교했을 때 내재 가치라는 거를 어쨌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열광을 받을 때는 프리미엄이 잔뜩 붙고, 예, 대중으로부터 관심이 식어지면 프리미엄이 사라지죠. 그건 마치 옵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만기가 없는 옵션 시장처럼 보여요. 어, 옵션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상품은 외가예요, 외가. 외가는 싸고 풀이가 잘 붙으니까요. 근데 만기일이 되면 대부분 외가는 휴지가 됩니다. 예, 다 영원이 돼요. 영원. 그래서 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에서도 되도록이면 우량한, 예, 우량한 코인을 중심적으로 거래를 하시고요. 도지코인이 2만 원을 갈 수도 있고 100만 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 예, 쉽게 영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는, 예,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차피 미쳐있는 장이에요. 다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어쨌든 제 분석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사는 게 좋겠어요? 파는 게 좋겠어요? 라는 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세요. 이건 제 분석의 영역을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제 능력의 영역도 분명히 벗어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지난달 고가를 넘어야 상승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하면 시즌 종료를 앞당기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어, 비트코인은 코스피 지수고 이더리움은 코스닥 지수예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들이 날뛰어도, 예,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고, 유동성이 빠지면, 예, 코인에서는 유동성이 전부잖아요. 분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예, 유동성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난달 고가 넘지 못하면 위기 관리를 하세요.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을지 지난달 저가를 깰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예, 주봉이 음봉으로 바뀌거나,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지난달 고가를 아직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매수할 수 있는 구조는 다 벗어났어요. 홀딩할 건지 청산할 건지 그 영역이고요. 신규 매수를 하실 때는 본인이 매수한 가격이 다시 돌아오면 실패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급등해야 되는 거니까요. 본인 매수가가 돌아오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세요. 자, 지금까지 분석을 했고요.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밤이니까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